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은 늘었는데 경기 침체의 영향이 서민과 자영업자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가의 명품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줄이면서 저소득층 소득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일자리와 국민연금 개혁 등의 현안을 다루는 가운데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가 당장 시급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이 2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가 낙폭을 키우며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소득층은 갈수록 벌이가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의 지갑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이 저소득층의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정인아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3년 동안 음식점을 해온 장모 씨.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장사가 안 돼 걱정이 큽니다. 작년 대비해 지금 하여튼 매출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아들하고 지금 둘이 하는데 뭐 저는 무보수고 답이 없어요 지금 보면. 작년보다 피부로 진짜 느낄 정도로 안 돼요. 올 3분기 장 씨처럼 자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의 경우 1분위 가구는 13.4%, 2분위는 1.5%, 3분위는 12% 가까이 소득이 줄었습니다.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3분위까지 타격을 받은 겁니다. 숙박 음식점업이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에는 추석 명절이 9월로 돌아오면서 도소매업의 경우 역기저 효과도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하는 김모 씨. 건설 경기 부진에 겨울철까지 겹치면서 일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합니다. 인력시장 가가지고 거기 새벽에 나가서 줄 서 있다가 착출이 안 되면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나가고 5번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달 수입도 크게 줄었는데 올 3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작년 3분기 대비 22.6%나 줄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경기 부진 속에 할인점과 마트는 제자리 걸음인데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 시장인데요. 소득 못지않게 소비의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중순부터 겨울 세일에 돌입한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입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세일 기간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0.9% 정도 늘어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명품 매출은 다릅니다. 100만 원을 호가하는 스카프가 불티나게 팔리는 등 명품 매출만 23%가 넘는 두 자릿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가격이 다 그 정도? 좀 다르시긴 한데 지금 이 두 제품이 138만 8천 원이고 얘네도 다 100만 원대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찾으시긴 하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 명품 업체들은 수시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무려 4번이나 가격을 올린 샤넬은 이달 최대 5%, 프라다는 8%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이 비싸도 구입한다는 게 배짱 인상의 이유입니다. 반면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실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 주문을 통해 구매 가격을 낮추면서 마트를 찾는 발길이 줄어든 게 이유입니다. 최근 경기 불안과 소비 심리 악화로 기존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하셨던 많은 고객들이 온라인 쪽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소득 격차가 고스란히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소득도 소비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죠. 소득주도 성장이 무색할 정도로 3분기 가계소득 통계에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3분기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을 따져봤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줄지 않았습니다. 474만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가 늘어났고 이 증가율로만 본다면 1년 사이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수준별로 가구를 나눠서 평균 소득을 따져보니까요. 소득이 낮은 1분위와 2분위는 소득이 줄었고요. 반대편 소득이 높은 4분위와 5분위는 소득이 크게 뛰었습니다. 전체 가구에 늘어난 소득분이 소위 잘 사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갔다는 걸 뜻합니다. 이 같은 가구별 소득 격차는 연도별로 따져보니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층에게 더 큰 부담이 세금이나 이자 같은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대목입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처럼 꼭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가구당 월 평균 비소비 지출이 지난 3분기에 무려 23%나 증가하면서 월 평균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금 내고 이자 빠져나가면 쓸 돈이 없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서민들의 이런 푸념이 괜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가계소득 분배가 계속 나빠지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올 들어 나빠진 고용 상황도 가계소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올해 3분기, 그러니까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인 반면에 이 5분위는 11% 넘게 늘어났거든요. 예.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취업자 수가 1분위 가구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고 이 5분위 가구는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은 업종이 부진하면서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은 1분위 소득은 나빠졌고요. 이 반대로 상용직 근로자가 많은 5분위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 증가가 이 근로소득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 효과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네, 실업급여나 기초연금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자금을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1분위에는 2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또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을 정부의 재정으로 막아낸 셈입니다. 지난 9월부터 보면 기초연금 상한이 늘어났고 또 아동수당이 신설이 되면서 소득 지원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9월에 생겼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를 반영하는 이 3분기 지표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요. 예. 또 지급 상한이 늘어난 것이지 일률적으로 지급액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미미했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3분기까지 소득 분배가 나빠지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부가 소득을 늘리려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높였고 또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안을 취했는데요. 예. 오히려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도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 입장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소득분배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청와대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자료를 내면서 이번 통계를 두고 소득분배 악화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밝혀서 현실 인식이 좀 동떨어진 건 아니냐, 현실과 좀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홍남기 그리고 김수현 새 경제팀이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거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일자리와 국민연금 같은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윤성훈 기자입니다. 새롭게 닻을 올린 경사노위가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공포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 복음과 대타협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종 주요 현안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 관련 안건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안건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는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정상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해봤자 노동법 개혁에 이용될 뿐이라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장시간 노동을 더욱더 길게 만드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논의할 내년 1월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그럼 경사노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경사노위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 등 공익대표 이렇게 3자 협의체로 이루어졌던 것에 더해서 청년과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과 중소 중견기업 또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총 18명이 전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지만 양대 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이 불참을 하면서 첫 회의는 17명만 참여한 채로 열렸습니다. 경사노위가 앞으로 좀 얼마나 힘 있는 그런 기구로 발전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될까요? 네, 일자리 창출 문제나 국민연금 개혁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에는 의제와 업종별로 각각 4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각 산하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노사정 대표회의를 거쳐서 경사노위의 공식 안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을 넘기게 됩니다. 일단 지금 가장 최대 관심사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아니겠습니까? 네, 경사노위는 오늘 첫 회의에서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노동계가 탄력근로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민주노총은 아예 사회적 대화에서 빠져버렸죠. 이 때문에 경사노위가 노동계 설득을 위해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푸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손을 대는 모습인데요. 이게 자칫하면 경영계의 반발과 또 최악의 경우 대화 불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파행의 뇌관이 될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제 법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강제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이 되는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다루기는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화만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에만 머무르는 식물위원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낙폭이 더 커지면서 하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입니다. 지난주보다 내린 매매 가격이 단지 내 상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9.13 바로 직전에 34평짜리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이 20억 육박했고 또 31평짜리 같은 경우는 18억 한 초반에 이렇게 거래가 된 거로 현재 호가가 34평짜리 같은 경우는 한 14, 5억 그다음에 31평짜리 같은 경우는 한 12, 3억 정도. 이번 주 강남 3구의 아파트값 하락폭은 모두 지난주보다 커졌습니다. 호가를 떨어뜨려 매물로 내놓긴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뜸한 상황.
비선호동과 층의 호가는 한 1억에서 1억 5천, 또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한 2천에서 3천이 더 하향 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주 보합으로 돌아섰다가 이번 주 다시 하락한 용산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그 평수들은 그 대형 평수도 있고요. 또 소형 평수 신축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매가가 높다 보니까 그 금액도 좀 더 1억 원 이상 하락할 것. 결국 이번 주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낙폭을 더 키워 0.02%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을 예상합니다. 최근에 형성됐던 고점 거래 가격의 15 내지 20% 정도는 조정된 후에야 매수자들이 조금씩 거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키운 마이너스 0.06%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는 여전히 빈사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나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소조선사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도 2014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당면한 일감, 자금, 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계에 7천억 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조선사들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던 선수금 환급 보증의 규모를 기존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조선사들은 그동안 수주를 위해 RG 확대를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또 수주를 해도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 업체, 그리고 방산업체에 대해 각각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산업위기 대응 지역 내 조선기자재 업체의 1조 원 규모 대출 보증에 대해 내년 말까지 만기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맞춤형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무보를 통해서 1천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규모가 좀 작고 담당자를 면책한다고 하는데 방안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소조선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 금융권이 RG 발급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그간 소외됐던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현황과 이번 대책의 실효성, 안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일단 이번 대책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대형 조선사는 그동안 구조조정과 또 수주 증가로 어떤 죽음의 계곡을 넘었습니다. 때문에 아직 빈사 상태인 중소조선사와 또 기자재 업체의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은 1년 전보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 본다면 수주 절벽 2년 전이었던 지난 2014년 수주 실적에 근접할 전망인데요. 물론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1년에서 최대 3년이 걸리는 만큼 조선사 실적 개선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잇따른 수주 낭보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 3사에만 해당하는 얘기란 겁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중소조선사와 또 기자재 업체 지원에 집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친환경 선박을 지원한다는 건데 이게 시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와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정부도 2025년까지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총 140척의 액화 천연가스 LNG선을 발주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대형 조선업체와 중소업체 간 상생 협약식이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조선산업 생태계의 허리인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이번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 체제로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일 텐데 실효성 얼마나 보고 있나요? 우선 업계는 친환경 시장에 집중하겠다 이 방침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효성 없는 재탕 대책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실적으로 이어지느냐 이건데요. 대표적인 게 선수금 환급 보증 확대입니다.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증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해도 금융권에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부 발표는 그래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금융권 담당자 판단하기에 따라 가는 거죠. 은행의 여신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해주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만큼 가운데 낀 STX 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 또 한진중공업 등 중형조선사가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가난한 청년 몬티 나바로는 어느 날 자신이 고귀한 가문의 8번째 후계자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백작을 꿈꾸면 안 되나 저 꼭대기에 새 인생 그래 지렁이도 걷게 될지 몰라. 몬티 나바로는 이 가문의 백작이 되기 위해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후계자들을 한 명씩 제거해 나갑니다.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낸 블랙 코미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번뜩이는 재치를 겸비한 주인공 몬티 나바로 역은 유연석과 김동완이 맡았고 오만석과 이규형, 한지상 등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촬영 끝나자마자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대본과 음악을 듣고 나서는 이 작품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지금 공연을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앤디 워홀 이후 미국 팝아트의 살아있는 최고 전설로 꼽히는 케니 샤프의 아시아 첫 대규모 전시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폭발하듯 피어오르는 익살스런 얼굴들, 우주를 떠다니는 핑크색 도넛, 텔레비전 토핑을 얹은 피자, 핵전쟁과 마약, 환경 등 불안한 현실 고민을 밝은 색채와 캐릭터에 녹여냈습니다. 특히 케니 샤프가 한국 방문을 기념해 우리 자연과 태극기를 조화롭게 그린 10m의 대형 벽화도 눈길을 끕니다. 대한제국 말기, 고종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에게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며 융숭한 대접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선물하지만 뜻밖의 혹평을 받게 됩니다. 미스 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다운 존재감이 거의 없더군요. 애처롭고 둔감한 모습이에요. 작품은 고종에게 사진을 되찾아 없애라는 명을 받은 사진사가 사진을 찾아 나서는 고난의 과정을 그렸습니다. 우리 연극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 이강백의 신작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대출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이자를 부담시켜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저당권 설정비로 15개 은행에 1,504억 원을 과다 지급해왔습니다. 또 저당권 설정비 등 일회성 수수료를 금리에 반영해 회수하면서 대출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인건비 상승분 집행과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 지급 등 7개 부문의 처리가 부적정 혹은 미비했다며 주의 및 통보 조치했습니다. 정규직 고용 보호를 위한 법이 엄격하거나
노동정책 지출이 적을수록 청년 실업이 중장년기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실업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보호제도 중청년 취업을 제약하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고용보호법 제안에 청년 고용을 막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가 전국 130여 개의 LG전자 서비스 센터의 협력사 직원 3,900명을 별도의 자회사가 아닌 LG전자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LG전자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조 설립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임대사업 등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11,500여 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비교 시점을 달리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는 등 12월 초에 해당하는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동해안 전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 서해안은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울과 수원,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로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권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이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맑은 하늘 아래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